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7시 50분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픽스에서 가장 격조 높고 품격 높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끝판 토론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역시 뭐 자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참 다이나믹한 주제들이 여러 생깁니다만 금요일쯤 되면 한 주의 이 시사 정치 이슈 주제들이 마무리되고 또 정리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또 한 주를 또 내다보는 의미에서 금요일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백민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세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백민 변호사님이 이제 스픽스 두 번째 출연. 예, 오늘 두 번째. 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종욱 전 행정관과 김종대 전 의원께서 스픽스 사실 단골 손님이시니까 예, 아마도 오늘 백민 변호사님의 말씀에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야 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한 땀 한 땀 만든 주제 영상을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 처음에 소개를 저희가 좀 거창하게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이번 주에 아마 이 주제를 많이 사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백민 변호사께 먼저 드리고 두 분의 보강 설명을 듣는 걸로 일단 첫 시작을 좀 상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뭐 이제 힌트를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정치본색 조수진 변호사와의 심층 토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백민 변호사께서는 박영수 특검 때 같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 개인 윤석열과 개인 한동훈에 대한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 것 같습니까, 백 변호사님? 뭐 보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뭐 다양하시던데요. 네. 뭐 누구는 김건희 여사가 승자다 네. 말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흥행쇼가 있었던 게 두 번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쿠데타 공범이었던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예. 6.29 선언쇼를 했었고 예. 이명박 박근혜 때 천막 당사쇼를 했었던 게 예. 있잖아요. 당시에는 도무지 다 쇼로 보이지 않았는데 예. 결국에는 쇼였어요. 그리고 다 성공을 했죠. 예. 그 노태우, 박근혜 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해고 뉴스 쇼가 아닌가. 다시 한번요. 한동훈 해고 뉴스 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해고 뉴스쇼. 예, 도무지 뭐 누가 보기에도 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건 쇼로서로 충분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예. 이러한 쇼가 흥행을 하려면 예. 쇼처럼 보이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집안 내부 싸움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 그것이 좀 주요해서 예. 이렇게 한동훈에 대한 직무평가가 47%가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러한 연출을 하는데 뭐 연극 배우들이 몇 명 필요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뭐 한동훈, 김경률, 예.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예. 몇몇 조연들, 그리고 큰 화재 현장이라는 장소까지 섭외가 되었잖아요. 예. 네. 이러한 어떤 극적인 시나리오 쇼를 뭐 그렇다면 왜 만들어야 됐을까?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김건희 주가 조작이 들통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명품백 뇌물도 음. 생겼고 예.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예. 특검이 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예, 국회의원 3분의 1을 확보하면 그렇게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국면에서 조금 교묘하게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같이 이제 그 박영수 특검팀에서 계셨던 뭐 다른 팀이라고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어떤 뭐랄까 기억하시는 사람의 됨됨이로 봤을 때 연출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경험치에 의거하자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은 뭐 검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불도저처럼 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는 밀어붙이는 그런 예. 면모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앞서서 백민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봤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는 이건 이제 쇼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기 상당히 비극적 예감을 주는 예. 한바탕 쇼였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예. 그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보셨나? 어제 이병헌 나오는 거요? 아, 예, 예. 김영철도 나오죠. 그렇죠. 예. 마지막 장면 보셨나? 그 불멸의 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전에 아, 예. 이병헌이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철이 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음. 그러면서 이제 파국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나는 김건희 저 명품백이나 특검은 부차적인 문제고 원래 그것 때문에 법기술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보낸 건 사실이지만 뜻밖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갈 때부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따라잡은 데다가 예. 한 여론조사는 이재명을 앞질렀어요. 음. 그리고 시도당을 다 순회하는데 예. 온통 한동훈 판이요. 이게 전체가. 예, 예. 게다가 저기 뭐 공천까지도 벌써 한동훈 쪽으로 이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언론은 거기까지 같은 겁니다. 예. 권력은 원래 부자 간에도 못 나눠요. 예. 부자 간에도 절대 못 나누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모든 여론과 권력의 시계추가 왠지 한동훈으로 쏠리는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명품백은 그 뒤에 트리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특검이라든가 뭐 사과 문제라든가 이거는 쇼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갈등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큰 거야. 너무 많이 컸어. 그래가지고 저기 일단 견제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 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아마도 서울 상경하는 열차 안에서 저기 제가 20년간 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예. 하는데 왜 저를 사퇴하라고 또 그렇게 이러니까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뭔가 이럴 법한 시츄에이션. 이 영화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게요. 예.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사과 문제라든가 예. 명품백 문제라든가 특검 문제라든가 이건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재량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통제 안 되는 데서 점점 한동훈 대선 주자 이미지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집권 반도 안 넘었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게 한번 치받고 나니까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금 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한 대통령이 아니고 한 비대위원장. 벌써 나까지 착각을.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치받는 사람은 다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예. 들려나가봐. 지금 그 존재감도 없던 진보당이 쑥쑥 올라가니까 저는 정의당인데 제가 좀 애가 타잖아 사실 속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성희 의원을 정의당으로 알아. 그렇죠. 진보정당이라. 그래 내가 축하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아 지금. 좋아지셨겠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예. 보세요. 이게 지금 판이 어떻게 가냐면은 누가 대통령을 맨 앞줄에서 두들겨 패느냐. 근데 뜻밖의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안 한다 그러는 바람에 이놈의 판이 한동훈은 더 뜨고 예. 윤 대통령 가라앉았으면 이게 봉합이 됐다 그러지만 예. 서둘러 꼬매느라고 수술칼을 깜빡 뱃속에 놔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 서둘러 꼬매버린 거야 이게. 예. 봉합은 되기야 됐지. 예. 근데 수술칼이 안 보여. 예.
이 국면이 큰일 났네요. 그러면. 폐혈증이 옵니다. 폐혈증이 진짜 와요. 큰일 난 거네요. 봉합을 했는데 안에 수술칼이 남아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폐혈증이 오면 예. 괴사가 시작되죠. 아, 죽어요, 사람이. 네. 예. 아니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하자고 내가 한 건 아니고 아니 그거를 비유를 아까 가위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예.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함의가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네. 뭐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고 아까 이제 앞서서 백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지표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가 47%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비교해서 직무수행이 누가 더 높냐를 얘기하는 것은 뭐랄까 같은 선상의 비교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주는 어떤 함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긍정이 47%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긍정이 31, 부정이 63입니다. 이게 이제 각기 다른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은 MBS고 뒤에 거는 이제 갤럽인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용적으로 패배한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이 패배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내용상 이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무의미한 계산법이다.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계산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워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부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중도층들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치받고 싸운다라고 해서 지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이 문제 관련해서 그 보수층 내부에서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 평가는 또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승민을 봐라. 예. 유승민 이펙트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원내대표로서 대표 연설을 했을 때 상당히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개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예. 갈등을 빚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승민 효과가 발생해서 계속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승민은 어떻게 됐는가? 배신자. 괴사당했다. 괴사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 아, 수술 잘못했구나. 이제 바로 이제 그 교체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예를 들면 완전히 그냥 그 보수 진영 내부에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이 시장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오히려 평가가 된다면 좀 반대 부분이겠죠. 왜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예를 들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인가? 이재명 35%. 예, 두 사람을 긍정. 비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중도에게 이펙트를 줄 만한 내용들을 아직 이재명 당대표가 못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가지고 등치시켜서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편한 식으로 예. 아전인식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핵심적으로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딱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2인자는 없다 했어요. 이명박 정부에. 예. 어디 내 천하의 2인자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2인자를 다 싸고 죽이는 작업들을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깨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천막 당사 문제 마지막으로 깨진 건데 그건 깨져준 거예요. 그건 2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완전 공원 투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2인자 개념이 아니에요. 깨져주지 않으면 자기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기조는 대통령이 있는 임기 동안에 특히 1년부터 4년차 사이에 2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느냐? 대통령실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 신뢰합니다. 이걸 끝까지 버티는 게 충성을 보여주는 신성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또 하나가 V1, 2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다른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또 다른 V를 위해서 또 충성파가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충성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당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햇살 같은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가위가 있기 때문에 예. 괴사의 시그널이다. 예.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뭔가 비율을 봉합을 해놨는데 안에 가위나 칼이 남겨져 있다. 이제 어쨌든 좀 위험한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이게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거다. 말씀 주시는 대목이 아마 대부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고요.
직무수행 평가 중에 부정이 63%인데 그 부정 이유를 보통 여론조사 때 묻습니다. 근데 부정 이유 1위가 경제, 민생, 물가가 16%고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에게 이 국정 지지도, 국정 수행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대답이 경제, 민생, 물가가 16%고 소통이 부족하다. 이게 11%거든요. 근데 백민 변호사님,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언급을 한 여론조사층이 이번에 9%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갤럽이 밝히기로는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우리 백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여론에 아무튼 반응하는 대중들도 역시 이 사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예, 결국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를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를 막아내는 거, 예. 예,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이러한 내분의 모습이 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참고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예. 국민의힘 당무 개입으로 고발을 할 예정인데요. 진심이십니까? 예, 이미 온라인에서 예. 1000명 정도 넘게 시민들이 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체리따봉으로 쫓아내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앉힐 때부터, 예. 예, 이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발을 해서 예. 좀 불법적인 개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비서실장을 고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고발하시? 대통령과 정무실장을 정무실장. 포함해서 예. 고발을 할 정무수석? 겁니다. 정무수석? 예. 대통령과 정무수석? 왜냐면 이제 비서실장이 직접 가서 당신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예.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 말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고 정무수석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번 건은 예, 좀 예. 논외로 하고요. 아, 예. 과거. 예. 김기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나중에 지난번 이- 정무수석, 예. 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같이 예. 고발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백 변호사를 응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당무 개입을 지금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엉뚱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분리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국민의힘의 지지율이고 둘은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싱크로율이 다 유지가 됐는데 유독 한동훈 사태에서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작아지고 국민의힘은 커진다 또는 한동훈은 커진다. 이 구도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야당한테는 뜻밖의 지금 변수가 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야당한테 꼭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민주당은 이 선거를 윤 정부 심판 선거로 몰고 가야만 돼요. 그게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특검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 관한 한은 모든 야당이 완벽히 공조했습니다. 이탈표가 없는 의제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큰 선장 노릇을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특검 연대를 이끌어 가되 예. 이거를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론의 지형에 약간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 윤 정부 심판과 국민의힘 지지는 별개 문제라고.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예. 약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29 제2의 6.29 선언은 안 나왔지만 그 비슷한 유사 6.29 같은 효과가 지금 나올락말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지금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야권이 민주대연합을 이루고 예. 분열하지 말고 예. 그러면서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예. 사실은
여기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야당한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오로지 특검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계속 심판의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자칫 잘못 몰려들어 프레임이 바뀌면 조금 복잡해진다. 이거 대단히 경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특검 연대 늘 강조해 주셨고 특검으로 야권이 뭉쳐야 된다라고 매번 이제 김종대 전 의원께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특검 문제를 좀 비켜가려는 움직임은 뭐 이번 주에 김경렬 비대위원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 보면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더 이상 뭐 밝혀질 게 없다라고 이미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뭔가 이제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이게 뭐 작전이라면 작전, 꼼수면 꼼수 어떤 식으로 뭐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뭔가 좀 자꾸 명품백 수수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이 이제는 특검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그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탄핵의 늪을 넘기 위해서는 탄핵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인정해라. 근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탄핵을 인정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특히 어디서 대구 경북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돌파하기 시작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이 문제는 아무리 무슨 도이치모터스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저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1년 이상 60에서 70% 정도가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고한 겁니다.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거기 다시 또 그러니까 새롭게 거기에 부과된 게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 수사해야 된다. 그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와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시장 여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이리 저리고 저리 저리고 뭘 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재의결을 투표를 했는데 또 뭉쳐가지고 아니야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그 집단은 그런 집단인 거예요. 말씀하신 국민의 60, 70%가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김건희 하나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늪이 있다면 지금은 김건희의 늪이다. 그러니까 이 늪이라고 하는 건 김건희 문제를 처결하지 않으면 이 늪은 항상 존재하는 거다. 시간을 지금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계산세법을 하고 있겠죠. 공천 문제랑 어떻게 좀 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리하건 저리하건 공천을 하건 상관없이 투표는 4월 10일 날 벌어지는 것이고 4월 10일 이전까지 이 문제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김건희 늪이 계속 존재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큰 어떤 우리의 전선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쭉 뭉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야권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시한폭탄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던진다고 이렇게 시한폭탄 던지고 서로 돌려 내치게 한다고 안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내에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던 말을 좀 곱씹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송영길 돈봉투, 이것도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아무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이 부분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백 변호사님. 법조인의 시각으로 어떻습니까? 이분 뭐 회계사니까요. 근데 뭐 저는 이 얘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데 다만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건,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 주가 조작 사건 더 이상 밝혀질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수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이고 회계사 출신입니다. 저는 이분이 조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세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이건 뭐 정치색 뭐 당파성을 떠나서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백색 테러 이러한 어떤 공중에 대한 위험성이나 생각했을 때 그 범행의 뭐 경위나 배후에 대해서도 사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좀 당파적인 발언이다. 예. 예,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에도 뭐 경찰이 예를 들면 물청소를 했다는 그런 의혹 부분도 남아 있고 서둘러서 마무리됐고 경찰 수사기관 쪽에서 밝히지 않은 정보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네. 경우이고요. 송영길 동보투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송영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도 좀 미진하다라는 의혹이 남아 있고 이 주가 조작은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대 묶어서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김 전 의원님? 저요? 예. 난 또 내가 국회의원 같은 마음이 이제 다 청산이 돼가지고 의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예. 그러고 보니 내가 의원은 예, 의원님이세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전 편집장님이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글쎄.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한 대 뭉쳐가지고 왜 이렇게 한대 어떤 뭉쳐? 정치적 노림수가 있냐는 거죠.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타기 내지는 프레임 흐리기 예. 이런 차원의 어떤 전략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과거에 조국 흑서를 쓰던 시절에 정신이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예. 그럴 때는 뭐 조국을 끝까지 더 파야 된다고 봤던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본인이 더 떠들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위험해진다는 걸 직감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봐버렸으니까. 예. 이제 이런 정무적 판단 이것도 이제 고려가 됐을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오늘 전 세계 언론에 마리 앙뚜와네트가 다 그렇죠. 외신에 5대장 6대주가 보도됐기 때문에 5대양 6대주가 핫합니다 진짜. 중국어는 이렇게 보도하더라고. 제목에 단두대 황후. 프랑스. 와, 난 기사가 심장이 떨려 못 보겠어. 네. 중국 홍콩 언론은 다 그렇게 보도했고,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력을 잃었다 그래. 시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보였나 뭐가 안 보였나. 완전히 눈이 멀었다 그랬고.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보니까 여기는 뭐 한국 언론보다 더 세다고 보면 돼. 네. 더 세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김경률발 충격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쿨다운, 진정을 해야 되겠다는 약간의 전술적 판단으로 했던 것이지. 아니 이게 어제하고 오늘이 확연히 다른 것은 예. 이제 전 세계 특파원들이 취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난 이런 개망신은 처음 봐.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저는 김경률이 또 실수했다고 보는 게 완전 부메랑이에요. 예. 말하는 게 예. 이재명 사건, 송영길 사건, 김건희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 예. 명확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한동훈이 어떻게 설명했죠? 이재명은 범죄자, 예. 송영길은 범죄자, 예. 그럼 김건희도 범죄자죠. 네? 수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동훈 본부장이 과거에 예. 이재명 범죄 혐의자라고 얘기했어. 그죠? 따지고 거기 범죄자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송영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개나 수사나 결과가 똑같다. 그럼 세 명 다 범죄 혐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근데 도이치는 무죄라는 얘기를 한 거고 앞에 두 개는 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됩니까? 지금 세개 다 수사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양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에 의하면 이 셋 다 범죄 혐의자라는 거예요. 앞에 김경률 회계사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뭐 통상적인 법조인이면 일주일이면 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예, 그렇게도 예. 말을 했지 않았나요? 예. 근데 예. 뭐 법률로 의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명품백 사건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 한 방송에서. 그거는 이제 법 적용을 할 대목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처럼 전 들려서 이분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하. 나 이분 생각을 진짜 모르겠어. 아니 그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 재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럼요. 예.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율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판사가 아무런 판단 안 하고 그냥 이미 마음대로 한 김건희 건가요? 여사 모녀가 얻은 수익 23억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럼요. 예. 공범들이 다 처벌이 됐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뭐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뭐 비중 있는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회계 처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회계 처리. 이미 다 회계사 끝났으니까 출신이셔서. 뭐 회계 처리가 끝났으니까는 뭐 그럴 수 아니 있겠네요. 이거 길게 토론할 주제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길게 그냥 할 생각은 넘어가시면 될것 아니었는데 같은데. 세 분 다 좀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기다려봤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앞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풀려 나왔습니다만 글쎄 뭐 국민들 삶에서 이 승자 패자가 사실 중요한 거냐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확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정도는 확인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더 강화됐죠. 그렇죠. 예, 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 이후로 이제 말이 바뀌는 것만 봐더라도 아 이게 절대 존엄이구나. 예. 이 부분은 이제 거듭 확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때 외국 언론이 폭발한 거죠. 이게 뭐 완전히 뭐 마리 앙뚜와네트에 대한 그 저기 중국 언론 보니 박스 기사로 마리 앙뚜와네트는 누구인가. 아,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으로 골로 간 분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역사 자료까지 다 지금 해가지고 한국 기사보다 더 커요. 예. 아. 저도 몇 개 보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아무튼 국격을 누가 실추시키고 있는가. 아니 이러면은 저기 윤 대통령 앞으로 한동안 국빈 방문 못 합니다. 예컨대 인도 같은 나라 국빈 방문 아직 안 갔단 말이야. 네.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는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시당 갔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인도 언론에서 한 면을 다 털었어. 김건희 기사로. 그러면 올해 어느 시점에 국빈 예. 방문 가면 예. 거기 기자들 다 몰려와서 김건희 여사 사진 찍을 건데 예. 이거 어떻게 국빈 방문을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어. 바이든 날리면 예. 이 XX 사고 났을 때 예를 들면 아무 문제 없다가 외신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난리가 나고 좌꼬리치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마리 앙토네트라는 것이 다 외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막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다 나왔습니다만. 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신문에서 국내 신문에서 뭘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까 사회자가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이 프로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지난 예. 지난. 예. 네, 지난. 예. 아니, 바이든 날리면도 하는데 뭐 제가 지난도 못 합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외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살풀이 정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살풀이 정치라고 하시면 아무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살풀이.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면 희생양을 찾겠죠. 본인한테는 대단히 예를 들면 이건 화가 나는 문제인 거죠. 그것도 특히 자기 부인의 문제가 좋은 예. 내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예.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중요하겠다 우리 생각이 백민 듭니다.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지금은 이제 살풀이 정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희생양이라고 할까? 살풀이의 대상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튼 뭐 연장선상에 나온 얘기니까. 글쎄요, 저는 그 전두환, 노태우 사례를 보면 예. 살풀이의 대상이 한동훈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렇게 마치 한 비대위원장이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승자가 되는 지금도 대통령보다 지금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떤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은 역시 좀 우려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살풀이 대상 누가 돼요, 의원님?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될 겁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상하세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벌려놓은 띄워놓은 분위기가 얼만데 그것 때문에 주가 폭락했어요. 네. 저기 1월 4일부터 거래일 기준 12일간 8.2% 폭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폭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잠깐 전쟁 분위기가 죽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주식이 최역대급 호황입니다. 미국은 나스닥 창설 이래 최고치 찍었고, 일본은 34년 만에 최고치 찍었고, 예. 인도 호황이고, 예. 대만 호황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 작은 나라 대만에도 추월당했습니다. 140조가 증발했습니다. 나는 이런 뉴스를 2008년 이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했어요. 금융투자세 폐지했어요. 주식거래세 완화했어요. 주식 양도거래세 완화했어요. 예. 주식을 띄울 수 있는 쓸 수 있는 정책 다 발표하고 결과는 어땠다? 대폭락입니다. 예. 이게 보통 사태입니까?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 또 저기 살풀이의 대상을 김정은으로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저기 솔루션이 안 나오는 사태죠. 이것이. 그러면 이제 만만한 것을 찾아야 돼. 반론권이 없는 대상. 아, 반론권이 없는 대상?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북풍이라든가 예. 또는 뭐 아니면 이제 야당 중에서 뭐 새로운 거 예. 예전에 다 수사했던 거 말고 예. 뭐가 조금 더 새로운 거 요런 거라든지 뭐 뭔가 이제 그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러죠. 얼마 전에 저 보름 전에 신원식 장관이 예. 총선 앞두고 북한이 큰 판 벌린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테러한다 그랬습니다. 천안함 같은 거 미사일도 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신원식 장관이 요즘 좀 잠잠해진 거는 이제 이 사태 이후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영국 BBC까지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갖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내 정치에서의 정치 논리로 대통령실이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은 거의 없고 예. 조금 외부에서 찾지 않을까. 외부에서 네. 지금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김정은을 이기기 전에 와이프를 이겨야 된다. 그런가? 이런 댓글을 주는 분들도 계셔서 실제 이제 김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상을 찾는다면 어. 그게 과연 선거를 위해서도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글쎄 요즘은 조금 예전하고는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예. 옛날에 전쟁 위기에 주가 폭락 사태는 없었거든요. 이번이 아주 특이한 국면이라서 정부도 저 대통령실도 사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는 있지만 나중에 네. 그 리스크를 감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와이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예. 그건 안 돼. 이거. 예. 네. 불가능. 네. 뭐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전에 뭔가 예를 들면 털었겠죠. 예. 이거 벌써 이런 일은 없었겠죠. 진즉에 매듭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사설로 때렸잖아요. 왜 대통령이 싸질러 놓고 예. 본인이 안 치우고 예. 남한테 욕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김동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우려되는 건 뭐 저는 최근엔 추적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쪽에서 상당히 전쟁 위험론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흐름은 있다. 지금 저층에서 흐르는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벌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동대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우리 쪽이 실제적으로는 군사적인 도발에 어떤 위험성들을 미리 던져놓고 예. 거기서 북한이 반응이 오게 되면 전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북한의 행위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계속 아스클레이션 되는 이런 측면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쌍방이 그 순간부터는 이 상황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인 방식의 보복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는 이건 일단 우발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의 환경이 매우 좋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우발적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상만으로 다 통제되는 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상 외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통제 불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미국 외신도 마찬가지고 예. 주변 외신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 내부도 계속 호전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북한 문제를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도발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저희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즈처럼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떤 형태로든지 연평도 부역과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예. 이건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안 좋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고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국전적인 긴장들이 항상적으로 내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예. 상당히 이 정치적인 문제 관련해서 야권 또는 이 중도층들을 폭넓게 우리가 좀 지지층들을 형성해서 이것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예. 저는 상당히 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태롭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을 해주신 거고, 뭐, 사실은 이 북풍이 불면, 선거 때,
작용을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두 분 다 가능성을 언급해 주셔서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뭐 선거전에서의 유불리는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3월에 네,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 선거 코앞입니다. 3월이면 네, 3월 3월이면 10일 바로 그것도 전이면 3월 말이에요. 바로 선거가 코앞이네요. 한참 진행이 될 때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그쵸. 예, 이번에는 전부 실병 기동 훈련에다가 예,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싹 끌어오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규모의 연합 훈련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선거 코앞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쐈지. 핵 어뢰 시험했지. 전략 순항 미사일 쐈지. 왜 그랬겠습니까? 벌써부터 대비 들어간 거예요. 벌써부터. 예, 예. 이미 싸움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3월 전쟁이. 그게 지금 1월 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과거에 2012년 총선 때 강정마을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탈북자 북송 문제가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선거 다 이긴다 그랬던 선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 등장한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나라당이 이겼어요. 네. 그해 대선에 NLL 대화록 논란 나왔어요. 또 뒤잡힙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기획된 판이 지금 존재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안보판을 벌리면 민주당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무슨 수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선거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70일이 넘게 남아 있고 예, 그리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여론의 피로증이 오게 될 경우 예. 그 적정한 시점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원래 그때는 공관위가 각 당 야당 여야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 당이 큰 내홍의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시기예요. 이럴 땐 큰 거 한 방이 필요합니다. 정무적으로. 물론 꼭 내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음모론적으로도 내가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이게 변수가 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좀 긴 안목을 보고 관리해야지 당장의 유불리만 갖고 예. 이 매주 진행되는 이거 단기적 전략 갖고 선거를 임하려고 하면은 크게 그르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야권에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늘 김종대 전 의원께서도 방송 나오셔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에 북풍이 불거나 이제 이념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을 때 선거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씀 없어요. 늘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범야권 전체가 이제 그 전략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좀 정리해서 듣고요. 이 첫 번째 주제를 넘기기 전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정치 행보들이 어떻게 이제 좀 정치적 유불리로 작용할 거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백민 변호사님 그 최근에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한동훈 견제용으로 나온 서초동 전략이라고 뭐 일컫는 것 같아요. 박성재 전 고검장이라는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백 변호사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분이 예, 그 사법연수원 17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윤 대통령보다도 6기수가 높다고 하고 23기니까요, 대통령. 예, 다만 나이는 이제 예. 윤 대통령이 한 살 더 많다고 하는데 예, 형님인데 박성재 후보자 이분이 지금 현 이원석 검찰총장이랑도 근무연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랑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일을 했었더라고요. 예, 예. 선배 검사로서. 예, 그래서 지금의 이 검찰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예. 그들의 리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이거는 이 지금 검찰 정권의 기조가 예.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뭐 법무부 장관 지명 말고도 실제 법무부의 인사를 몇 명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한동훈 견제용이라고 보는 분들도 덜어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한간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일 거다. 워낙 기수가 높으니까. 예, 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큰 검찰
이 정권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 똑같은 한 통속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분이 윤 대통령이랑은 대구에서 2번 같이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좌천이 됐을 때 예. 대구에서 어려운 시절에 막 위로를 받았다. 그 당시 이 네. 박성재 이분이 그때 대구 고검장, 고검장이었나요? 예, 아, 네.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을 바꾸게 되면 실제 이제 그 검찰의 수사 통제에도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역시 이 박성재 후보자가 담당하게 될 텐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지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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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으로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검찰총장이 그 수사권을 남용할 때 너무나 좀 이상하게 권력을 사용할 때 그 통제를 하라는 것이지.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이 수사 저 수사 다 뭐 돈봉투든 쌀봉투든 이렇게 들쑤시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좀 그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거부한다. 예, 역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어떤 국회로부터 넘어온 법안을 거부했는가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은 거부권을 단행했다라는 평가는 이미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들리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양곡관리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놓은 거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갈까요? 양곡관리 이건 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횟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오히려 진보 정부가 많네요. 예, 그렇고요. 현재 정부에 들어서는 일단 순서대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건 방송 3법이라 부르니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정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쌍특검법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게 되면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뭐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기죠. 예. 물론 뭐 각자의 어떤 헌법적 권한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래 행정부와 의회 간에는 긴장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습관화되고 무시되면서 막후의 협상의 루트까지 끊겼다는 데서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회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난다 그럴 때 뭐라 그랬냐? 안 만난다고 첫해. 에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정의당 대표가 아직 안 뽑혔다. 정의당의 대표 그때 선출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뭐 그때 이제 뽑히는 걸로 선출하고 출마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이유를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둘러댔어요. 예. 그리고 3당이 다 대표 체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거든. 돌아와서 이제 3당 대표가 다 선출이 됐으니까 예. 그때 만나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거의 정치적인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 기피 증세 때문에 못 만나는 게 돼버렸어요. 개인기피증이요? 이래가지고 면전에서 웃으면서 국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 길 위의 김대중이라고 영화 개봉된 거 있습니다. 내가 꼭 시청자분들께 그거 한번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사형 선고한 전두환 노태우를 수시로 청와대 초청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불러서 예. 그래가지고 국정을 설명하고 예. 자기의 철천지 원수들을 불러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다 설명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했을 때
저 빈소에 찾아온 전두환 대통령이 김 대통령 계실 때가 우리는 제일 행복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냐 아마 그 40년 정치의 순환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도 해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게 거부권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상화하고 습관화하면서 적대시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하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도 그게 괜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자 뉴욕 타임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워싱턴 포스트 보세요. 한국의 적대 정치가 이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한 외신 보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이게 이 거부권이 앞으로도 또 창창이 남아 있고 4월에 최수근 상병 특검이 올라옵니다. 그 숙려 기간이 그때 끝나거든요. 근데 그 최수근 상병 외압 의혹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예.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윤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예. 이제 부부 특검으로 가게 생겼어요. 지금 4월 정국은 더 심각해요. 그게 올라오면은 줄줄이 거부권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마쿠에서 한번 만나든지 폭탄주 몇 잔 말든지 아니 도대체가 이게 언제까지 이 나라 꼬락서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총선 끝나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두운 점만 주셨는데 대화를 하지 않거나 또 국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대통령에 의해 이제 거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앞서서 언급한 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는 김종국 행정관님 이게 어찌됐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뭐 양국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폄하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와 국가 지도자가 응당해야 될 일에 대한 무게가 좀 전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겠습니다만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넘어지고 그 우물로 빠질 것 같으면 뒷다까지 달려가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고 적어도 159분의 말도 안 되는 희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건지 또 그 총책임자는 유무죄를 떠나서 그 자리의 책임자로서 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궁금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워하는 대목이 있는 건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적 판단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 사실 이 특검법 자체가 저기 뭐냐 국민의힘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이거 통과돼도 유족들한테는 우리가 면목이 없는 이미 누더기 법안입니다. 이걸 국민의힘 입장 봐주느라고 거부는 그런 법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박주민 원내수석부 대표가 그런 의견을 똑같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 동안 국민의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조율까지 해줬는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언급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선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여기 더 잘 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의 철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거부권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정부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법도 만들어내고 국민이 대의한 법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거부할 수 있다면 이건 완벽한 독재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면 그것들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절차 다시 밟아보세요. 근데 이건 뻔뻔히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독재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부권의 사례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법이 통과되면 이게 나랍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프랑스 프랑스 얘기도 하니까요. 프랑스, 미국 반란이 국민의 권리자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정부가 있다면 반란은 정당한 거야. 이건 예를 들면 권리가 아니고 의무야라까지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왜? 그걸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가장 힘드니까.
그 권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 같은 경우도 탄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형량도 있는 거고 뭐 반란도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뭐 혁명 반란까지 너무 나갔고. 저는 이제 과거의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정할 권리가 없다면 그럼 국민은 살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을 갖다 완전히 예를 들면 탄핵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뭐 이행복님께서도 국민을 위한 결정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법률가이시니까요. 백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라고 알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긴 한데요. 과연 이게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조계나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제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예.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과 권한쟁의 예. 해보는 게 있고요. 예.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예. 헌법 소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민변에서 한다고 한 게 지금 헌법 소원 아닌가요? 뭐 방안의 한 가지로 검토를 예, 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예. 필요하다면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예. 그 청구인단을 모집을 해야 되고 예. 또 장기간의 헌법 재판을 받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 지금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바뀌면서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 있고 예. 그보다는 지금 만약에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이번 국회 안에서 재투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고요. 예. 또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예. 유가족 분들이 아마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거부권 저지 투쟁 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도 제3의 거론해주셨는데 방법도 있어요. 예, 어떤 방안입니까? 200석 얻으면 돼요. 그렇죠. 예. 범야권이 예, 그러니까 범야권이 나는 민주당이 이럴 때 좀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예. 자, 계속 거부권 하는데 저기 야권 181석 갖고 국민 여러분 요구에 부응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여기에서 전선을 쳐야지. 여기에서 전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범야권의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이 거부권 국회를 바꿔버리자. 사실은 이런 노선으로 해서 민주대연합을 외치고 가면 나는 그만큼의 어떤 그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그 범야권과 시민사회가 이제 그 특검을 통과시킬 때 완벽히 공조했듯이 그 특검 연대가 다시 부활하면서 예. 이제 거부권이 없는 국회로 완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 이상향이다, 신기루다 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기야 이겨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면 저렇게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편을 드시겠냐. 예. 이제 국민의힘에 의한 의회 권력으로 그걸 견제할 것인가. 예. 이런 분들을 봐야 되고요. 몽테스키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이다. 그 권력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 독사가 독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꿔? 태어날 때부터 독을 물고 타져놨는데. 그럴 땐 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검찰을 개혁하고 싶으면 재판부나 변호사 권력을 키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의회 권력을 예. 더 키워 예. 강하게 예. 아니면 개헌을 하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을 쳐라. 예. 조금 더 박력 있게 좀 나가봐라. 예. 이런 말씀이에요.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률적인 방안을 주신 거고, 이제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이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보면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4월에 가서 실제 범야권이 200석이 넘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힘을 얻어야만 대통령의 거부권도 거부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대통령 거부권을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남용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니까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건 사실 변호사님 저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예. 개헌을 하면 됩니다. 개헌을 하면 되죠. 이 거부권 저지할 수 있는 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네요. 국회 의석도 200석이고요. 개헌을 할 수 있는 것도 200석이고요. 저는 개헌을 한다면 예.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어떤 때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의회에 더 힘을 주자라고 하셨는데 예. 국회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예. 우리 역대 헌법에서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 무게추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의원 내각제 했을 때는 그렇게 예. 바꿨을 수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힘의 균형이 맞는다고 보일 수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그건 거부하면 내각제 예, 국회도 제도에서 거부하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예. 아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헌 과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고 다양한 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 계약과 예. 사회 규칙을 갖자는 건 이제 거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여론이기 때문에 예. 이 개헌에 관한 문제는 총선이 끝나면 즉각 어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예.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87년 규칙을 갖다 그때 인구 겨우 4천만일 텐데 5,300만 되고 더 커진 나라에 그것도 30년도 더 지나서 이런 나라에 적용을 합니까? 우리 공화국을 재건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거든요. 예. 이건 꼰대 공화국이에요. 이게 87년 꼰대 공화국이지 이런 고리타분한 나라를 어떻게 이런 규칙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헌의 필요성까지 나왔고요. 꼰대 헌법 개헌하자. 맞는 말씀이십니다. 개헌 필요성은 참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만 역시 그것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뭐 대통령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 거부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쌍특검법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이 특검법이 올라가는데 대통령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된 거라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헌재로 가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 대목이 실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그 특검을 거부하는 게 남편으로서 거부하는 건지 예. 뭐 대통령으로서 거부하는 건지가 뭐 의심되잖아요. 충분히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사안이고 예. 국회 그 법을 통과시킨 야당 정당의 입장에 충분히 권한쟁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거다. 예. 헌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전략은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연 전략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표결을 재의결하자는 입장이고 예. 민주당은 늦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든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런데 또 만들어 보니까 그럴듯해. 처음에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 다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또 시점이 이제 사법 국면이 됩니다. 예. 정치가 해야 될 일을 그러면 또 뭐 그거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예. 2월이면 결심해야 돼요. 예. 2월에 결심해서 재의결 시점을 그때 가서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2월에 재의결을 해야 된다. 아니 3월에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2월에는 예, 결정을 해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초 늦어도 그때는 재의결을 예. 하겠다는 그러니까 입장을 총선 전에 해야 내놓고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거예요. 이런 걸 정치적인 전선으로 치는 거다. 예. 그 제가 맨날 특검연대로 선거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선거법이라든가 그에 맞는 대우 예. 그리고 야권 연석회의를 왜 안 합니까? 내가 맨날 얘기가 그거야. 이제 저기 민주당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 모든 재반 군소 야당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그래가지고 특검에 관한 재의결을 이렇게 처리하자고 야당 간의 협치. 어떤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하고 대화하면서 예.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상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민주당에서는. 예. 민주당 당원이시네. 생각이 좀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는데 좀 요구 조건이 좀 과한 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요구 조건이 과합니까? 어제 저기 민당을 제외하고 이제 제약이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싸움이 중요한데 예. 서로를 오해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도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 좀 빼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뭐 제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감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예. 전 이제 재결 문제 같은 경우는 3월 초에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월까지는 표결할 사람이 공천권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기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공천을 줄 때의 핵심적인 라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부인 문제가 걸려있는 재결 문제와 관련해서 공천을 하기 전에 하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2월 말이면 대강 공천 끝나지 않겠습니까? 좀 예. 2월 말이나 예. 3월 그런데 초쯤에 또 뭐 옥새 들고 뭐 날라버리면 이제 뭐 조금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 옥새 파동이 터질 때 딱 이거 표결하면 좋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2말이든 3초든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됐을 때 예. 재결을 하면 된다. 예. 뭐 왜냐면 재결 시점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빨리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조건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재결이 안 됐다. 저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걸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태원 특별법, 최수근 상병 그것도 제가 볼 때 저기 할 것 같거든요. 거부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 한 5개 정도를 갖다가 예. 걸어요. 예. 이거 안 받으면 탄핵이야. 예. 그리고 다음 우리가 여기 그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예. 우리가 만들 거야. 당신이 거부했으니까 예. 이 5가지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법안 발의할 거라고 하는 전설을 좀 치면서 예. 싸우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예. 야, 내가 왜 당신들을 찍어줘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의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김건희 씨 수사를 한다거나 예. 아니 이태원 가족분들의 뭐 원을 풀어준다거나 예. 이런 것을 풀기 위한 싸움을 할 건데 다음 국회에서 예. 그거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잖아. 나 칠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표를 주세요라고 싸우든지 제가 볼 땐. 근데 그런 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그 다음번에 다양한 예를 들면 서로의 조건들을 짜맞추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조건들이 먼저 오게 되면 서로 이제 신뢰를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그건 좀 서로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첨예한 그 이슈가 사실은 민주당과 뭐 이제 개혁연합신당이라든지 이제 이쪽 분들과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의 시각으로 봐주신 거고 이건 이제 어쨌든 여의도의 시간으로 이 특검법은 넘어온 상황이어서 재의결 시점이 되면 이제 또 다뤄지겠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백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실제 특검팀에 계셨기 때문에 예. 특검이 갖고 있는 뭐 화제성,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쌍특검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대로 종료가 돼버리면 국회가 국민의 부름을 못 받게 된다면 전 참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특검이 뭐든 맞는 길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참여했을 때 특검은 그때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어떤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할지를 뭐 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러한 특검법이 뭐 국회를 통과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의 그러한 큰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어떤 특검이 오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사할 것 같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특검이라는 게 탄생하는 것인데 실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특검팀에 계셨던 분이고 대통령조차도 특검팀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뭐 굉장히 뭐 당연한 것처럼 거부를 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예. 특검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좀 참기가 예. 힘든 발언들을 예. 하셨고 예. 마치 본인들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예. 특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셔서 예. 좀 그때 특검에 참여했던 저와 같은 예. 좀 이름 없는 예. 사람들은 좀 많이 서운할 수 있다. 예. 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조수진 변호사와 백민 변호사의 대담을 못 보셨던 분이 계실까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대목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 저는 윤석열 정권의 개별스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예. 또 이제 뻔뻔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 그러한 발언들이 이제 많은 법조인들 또 열심히 묵묵히라는 검사들에게도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거의 검사로서 본인이 했던 것들을 사실 굉장히 의심되게 만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법은 전혀 악법이 아니고요. 예. 예, 그 브리핑 조항, 수사 브리핑 예. 조항은 박영수 특검 당시 펴낸 특검법 해설 책자에도 예. 이런 수사 브리핑은 바람직하다. 예. 예, 앞으로 모든 특검에 도입돼야 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고 예. 그것을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다음에 그 추천권, 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는 것 그때도 예. 똑같이 있었습니다. 잘 예. 아시겠죠. 예. 네. 아니 우리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자 오늘 양승태 전 대법관이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1심 선고였는데요. 2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재판, 선고가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보도가 끝난 시간이 7시 전에 아무튼 네.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저 이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석고대죄해서 입장 표명하든지 사법농단을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하든지 예. 뭐 말이 있어야 돼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왔는지 이거 속사정이야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 저기 누가 기소한 겁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정부는 특검 때 일을 다 뒤집는 일을 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못 만나서 벌써 몇 번째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쳐놓은 피의자를 예. 만나서 그냥 그때 일 죄송하다 그러고 예. 그때 특검 때 일 사과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방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면복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사과까지 해서 특검 때 했던 일을 그런데 계속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아. 이것 또 하나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내일 기자들이 이거 질문하는지 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 뭐 법률가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뭐 물론 재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두루두루 알기는 어려우나 오늘 일단 이 1심 선고 이후에 이 보도가 굉장히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2시에 재판 시작돼가지고 결론까지 나오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잠깐 휴정을 했다가 또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 과정도 모르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아무튼 뭐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저희 주제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셔가지고 일단 여쭙습니다만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뭐 상세히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이후에 좀 상당한 평가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사법농단건은 수사할 때부터 이 검찰과 이 법원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됐고 예. 수사가 흐지부지된 거 아니냐 예. 이런 말도 있었고 예. 법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예. 스스로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약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참. 재판 아무튼 과정에서 한 300여 차례 했다고 그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녹취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다 들어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재판 과정이 길어졌고 심지어 그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정권에 이제 1심 선고를 받으려고 이렇게 지연 전술을 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무리한 기소였고 그래서 올 무죄, 아무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거를 뭐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여러 혐의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
저도 사실 오늘 이 선고 내용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오늘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니 앞으로 다룰 날이 많을 겁니다. 예. 재밌네요. 남용할 직권이 없다. 예. 그러면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권한은 세상에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예, 사회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주제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끝판토론 함께 해봤고요.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백민 변호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